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I'm taking 6 shots, yeah,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n't know how to stop when I'm feeling this way. So I'm taking 6 shots till I'm feeling okay.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매주 목요일 찾아뵙는 송국근의 현장정치 3월 7일 순서 힘차게 시작합니다. 자, 지난주까지는 오후 2시에 찾아뵈었는데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는 오후 8시 밤 늦은 시간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좀 늦은 시간에 시작하는 만큼 좀 더 심도 있게 하루에 일어났던 일, 정치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해서 쏟아지고 있는 뉴스들, 그 이면을 차분하게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일부는 지면 심층 분석인데 지금 밤 시간이니까 아침 조간신문을 심층 분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모든 언론이 인터넷판에서 속보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종이신문도 나오지만은 종이신문이 조간에 나오고 나면 그 다음날 조간에 나올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텀이 있죠. 그래서 인터넷판에 뉴스를 계속 쏟아내는데 그 중에서 엄선해서 몇 가지 기사 뉴스 분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2부, 3부는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역시 오늘도 모십니다. 오늘 모셔서 이슈 집중 해부 시간에는 이 국민의힘 공천 막판의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진통인지 좀 불가피한 것인지 그런 문제도 좀 짚어보고 민주당 공천 어제 심야에 이 친명 횡재, 비명 횡사 그 현상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명이라면 여기서 친문인데 친문이 행사를 했는데 줄줄이 행사를 했는데 친문 이름이 왜 붙었죠? 문재인 때문에 붙었죠. 그런데 문재인은 양산에서 뭘 했을까? 오늘 뭘 했을까? 어제 밤에 심야에 비명 행사가 일어났는데 그리고 이것도 참 이상한 게 왜 하필 밤에 밤 9시 10시에 발표를 할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민주당 쪽에 물어보니까 그거 전부 다 집계가 완료되면은 더 가지고 있으면은 오히려 또 잡음이 나고 하니까는 그냥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하는 거다 하는데 뭐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은 좀 뉴스에서 좀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밤에 오밤중에 비명 행사를 했는데 친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디 갔을까요? 미나리밭에 갔습니다. 미나리밭. 왜 미나리밭에 갔을까? 그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죠. 건향엽 미스터리. 사상 초유의 부서. 대선 후보 배우자실 부실장. 건향엽 미스터리. 이 문제도 풀어보고 또 총선 판읽기로 쭉 이어지는데 조국 혁신당은 지금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돌풍이냐 신기루냐 그것도 분석을 해보겠는데 일단은 오늘 여러분께서 좀 유념해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은 핵심적인 사안은 3가지가 있습니다. 썸네일에 제가 표시를 해놨죠. 썸네일에 표시된 대로 조국 개싸움을 선포했다. 개싸움. 조국이 완전히 투견판을 만들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개들끼리 싸우는 그 싸움에 자기가 앞장서겠다. 이거 이야기입니다. 상대는 개가 아니죠. 근데 본인이 개가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개가 돼서 막 물에 뜯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는 점자는 보수 진영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 영남 전멸 리얼? 진짜? 영남에서 TK에서는 지금도 25개, 대구 경북에서는 25개 지역구 전부 다 국민의힘이 싹쓸이를 하고 있지만 울산에서 하나 있고 또 민주당이 그리고 부산 경남에서도 몇 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동강 벨트라는 데 거기도 5석이나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로. 민주당 의석이 영남에서 제로가 될 거다. 이것을 강하게 예측을 해서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PK 정치권에 누구보다도 정통한 30년 동안 취재를 한 김경국 기자입니다. 김경국 기자가 이 영남 전멸 시나리오 이것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또 하나는 자 제가 조국 개싸움 선포 그 다음에 민주당 영남 전멸 진짠가 이거 하나는 오늘 핵심 포인트가 이재명 뭐 정가 사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가 사범. 그런데 정가를 계속 앞으로 이제 쌓을 텐데 지금 재판 받는 것만 해도 주 3회 재판이죠. 정가가 더 늘어날 텐데 그 중에서 참 특이하게도 거짓말 정가가 지금 재범인데 2범인데 지금 3범을 아마 이번 총선 거치면 3범이 될 겁니다. 그때 경기도지사 선거하면서 거짓말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죠.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해서 기소가 됐는데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 선거 때 또 허위사실 공표해서 또 기소가 돼서 재판받고 있죠. 그런데 지금 총선하면서 또 허위사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막 하고 있어서 또 고발이 돼서 고발 고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가 3범이 될 텐데 이게 어떤 일인지 그 부분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죠. 부인 손명순 여사가 오늘 별세를 하셨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지병을 치료하고 있다가 5시 40분에 40분경에 지금 별세를 하셨습니다. 지금 김현철 씨가 있고 김현철 씨 아들 그러니까 손자가 지금 부산에서 출마를 했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그 손명순 여사가 별세를 했는데 제가 YS 때도 청와대를 출입을 했는데 상당히 현모양처형 퍼스트레이디다. 현모양처형으로 이렇게 인식이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들이 뭐 최근에만 해도 김정숙 씨 이렇게 상당히 논란을 많이 일으키고 했는데 저 배우자들 중에서도 논란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손명순 여사는 그런 게 없었죠. 뭐 아들 김현철 씨야 국정 개입 뭐 이런 게 있었지만은 손명순 여사는 현모양처형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과거에 정당 대표하고 할 때는 저도 몇 차례 뵀습니다. 왜 뵀냐면 그때는 정치부 기자들이 일본 말인데 마을이 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마을이 돈다. 아침에 유력 정치인들 집에 찾아갑니다. 아침에 매일 아침 갑니다. 그래서 그 아침밥을 같이 먹습니다. 그 YS 담당, DJ 담당, JP 담당 뭐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그럼 가서 저도 그때 이 YS 당을 출입을 했었기 때문에 몇 번 갔습니다. 가서 아침에 가면은 또 식사를 같이 하고 또 그때는 세배도 갔죠. 세배도 갔습니다. 명절 되면은 자기가 출입하는 뭐 그때 총재였죠. 총재 쪽에 이제 세배도 가고 했는데 그때도 뵌 적이 있고 어쨌든 그런 저에게도 인상이 남았는데 손명순 여사가 지병을 치료하던 중에 오늘 돌아가셨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넷판 기사를 중심으로 아시아투데이 기사 심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기사는 검찰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수사. 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느냐. 청와대에 있던 기록물들이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있던 기록물들이 전부 다 대통령 기록관으로 통째로 옮겨져 버렸기 때문에 문재인 수사를 하려면은 자료를 확보를 하려면은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검찰이 착수를 했습니다. 그때 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에 대한 재기 수사 명령을 그때 내렸죠. 서울고검이 내렸는데 49일 만에 재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임종석, 조국 이 사람은 총선 국면에서 뉴스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죠. 이 두 사람이 다시 수사를 지금 받는 겁니다. 이 공공수사 2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 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관련 자료 확보를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
이게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르는 철호형을 송초로 울산시장 선거에서 당선시키기 위해서 맨날 울산에서 떨어지던 철호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임종석에게 지시를 해서 8개 부서가 막 달려들어서 막 공약도 개발해주고 후보들 교통정리도 해주고 그 당시 김기현이 울산시장이었는데 울산시장 후보로 나오려고 하니까는 이 하명 수사를 했고 그것이 8개 부서가 동원이 됐죠.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인데 그때 이 문재인 정부 때 이 조국 또 이 임종석까지 기소가 안 된 상태에서 끝났습니다. 허지부지 끝났는데 그걸 고검에서 서울고검에서 관련 자료를 다시 훑어보니까 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수사를 다시 이래서 다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참년 10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1심에서 대부분 다 유죄 선고를 받은 사건이죠. 송철호, 황운하 그때 당시 울산경찰청장 지금 국회의원 그때 하명 수사를 했던 그리고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은 징역 3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죠. 그리고 이 몸통은 비서실장 위에 누가 있죠? 문재인이 있죠. 문재인. 그래서 몸통은 문재인이다. 왜 제가 몸통이 문재인이라고 하면은 자 이런 겁니다. 일단 지금 재기 수사를 한 것은 2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건 2가지인데 하나는 울산경찰청에 대한 하명 수사, 하나는 후보자 매수 혐의인데 울산경찰청에 대해서 이 당시 울산시장 김기현을 수사를 하라고 하명을 한 라인은 민정 라인입니다. 민정에서 경찰을 관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 민정의 백원우 조금 전에 2년 받은 백원우 비서관이 이것을 하명을 했는데 민정비서관 위에는 민정수석이 있죠. 민정수석. 그게 조국입니다. 조국. 지금 뭐 당 만든다고 뭐 당 만들었죠. 하고 있는 그 조국. 또 하나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거죠. 후보자 매수는 뭐냐면은 철호형을 후보로 만들어야 되는데 울산 안에서도 경쟁력이 없다. 실제로 거기서 민주당 소속으로 울산시장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자주 출마했던 임동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강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동호를 빼내야죠. 그래야지 철호형을 집어넣죠. 그래서 임동호에게 굳이 울산시장 하려고 하지 말고 편한데 저 일본의 고베 총영사 자료를 줄 테니까 좀 빠지시오. 이렇게 했던 게 그때 정무수석 한병도입니다. 한병도라고 그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정무수석 한병도 지금 국회의원 그러면 한병도 위에 누가 있느냐? 임종석이 있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몸통을 문재인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처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은 문재인이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을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은 철호 형 이번에 울산시장 좀 돼야 되는데 하도 선거에 나갈 때마다 떨어져서 내가 철호 형 이번에 한번 울산시장 나가보세요 하기에 민망하다. 그러니까 비서실장 당신이 좀 이야기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석이 송철한테 출마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맨입으로 출마하라고 했겠어요? 도와주겠다가 붙겠죠. 도와드려라. 문재인은 임종석에게 도와드려라. 임종석은 송철에게 도와주겠다 했겠죠. 말을 안 했더라도 대통령께서 출마하라십니다 하면은 도와주겠다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도와줬죠. 8개 부서나 총동원을 해서. 자, 그래서 몸통은 문재인이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사가 나중에 이 문재인에게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문재인은 지금 월북몰이, 우리 공무원 월북몰이 이런 것도 있고 최근에 이 산자부 블랙리스트도 있지만 최근에 옛 사위 서창호 씨에 대해서 타이이스타젯 그러니까 재임중에 딸 문다혜 씨 부부가 태국으로 갑자기 이주한 과정에서 이 타이이스타젯의 이상직 전 의원에게서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대가로 문재인이 중진공 차장 자료를 주고 공천도 줬다. 그럼 그 뇌물죄가 되는 거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당시 사위, 지금 이혼했다고 합니다. 서창호 씨를 이 피의자 신분으로 3번을 소환을 했는데 안 오니까, 참고인 신분으로 했는데 안 오니까 피의자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은 또 그 몸통은 문재인이죠. 자, 그래서 문재인, 도 요즘 머리가 아플 겁니다. 이게 자기가 이렇게 심어놓은 청와대 출신들이 줄줄이 특히 공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몇 명은 지금 이재명이 줬습니다. 공천. 그것은 이제 일종의 회유용으로 준 건데 그건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문재인도 지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양산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나리 밭에서 미나리 캐고 앉아 있는 사진을 그 SNS에 올렸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겠죠. 미나리 밭은 근성이겠죠. 자, 아시아투데이 이 인터넷판 다음 기사도 오후에 올라온 겁니다. 민주 탈당파 김종민, 홍영표, 설훈, 박용순 민주연대 결성 추진. 홍영표까지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최근에 탈당한 사람이 딱 10명째입니다. 10명째. 탈당한 사람은 무소속으로나 아니면 다른 결사체를 만들어서 출마하려고 탈당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일단 선택한 것은 이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김종민은 원래 나가 있었고 이 공천에 안 될 것 같아서 뛰쳐놓은 사람들이 뭐 컷오프 받아서 홍영표, 설훈, 박용순이 일단 이낙연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낙연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파들이 모인 정치 모임 민주연대, 이 가칭 민주연대라고 이름을 붙였죠. 이 사람들이 7일 정식으로 민주연대를 출범을 시켰는데 민주연대는 김종민 먼저 나갔던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와 홍영표, 설훈, 박용순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민주당을 탈당한 이 사람들이 그중에서 홍영표, 설훈, 박용순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뭐 거대 양당은 이제 더 이상 서로를 용납할 수 없는 정치 극단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런 명분을 만들어야죠. 탈당을 하려면 명분 만들어야 됩니다. 민주당만 이재명만 욕할 수 없으니까는 여당까지 끼워넣어서 일단 욕을 합니다. 그런 명분을 쓰는 거죠. 어쨌든 이들은 새로운 미래 이낙연이 만든 이 당명을 민주연대로 바꿀지 새로운 미래 안에서 민주연대라는 추진체를 만들지 등을 놓고 논의 중이다. 아직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뭐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 총선은 다가오고 자기들이 나와서 따로 당을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텐트를 쳐놓은 당을 만들어 놓은 일단 이낙연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낙연이 만들어 놓은 그 구조 안에서 뭐 사무실도 있고 집기도 있고 또 그 사무처 요원들도 있고 뭐 출마하려면 뭐 뒷바라지를 해야 되니까 그거 다 있는데 일단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준석이 이낙연하고 뭐 합당한다고 합친다고 했다가 딱 열흘 만에 갈랐었죠. 자, 이제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여전히 앞으로 이 소위 말하는 제3지대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특히 조국 신당이 출연을 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조국 개싸움 선언 이거 좀 말씀드린다고 했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까요? 조국 개싸움 선포가 뭔지. 그러니까 이게 조국 신당의 제3지대 수도권을 이제 뺏기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잠시 후에 또 살펴보겠지만은 이 지지율에서 조국이 말한 뭐 조국 뭐 혁신당이죠. 혁자 붙여가지고 조국 신당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었는데 조국자 붙이고 싶었는데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중간에 혁자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 이렇게 했는데 이 꼼수의 꼼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조국이 개싸움판을 예고를 했냐 선포를 했다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자 기억을 해보시면은 과거에 조국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이 광화문에서는 조국 퇴진 집회가 열렸죠. 조국 물러나라. 또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하고 하니까는. 그런데 서초동에서는 조국 수호 집회가 열렸습니다. 수호 집회. 그때 조국 수호 집회를 이 이끈 세력이 개국본이었습니다. 개국본.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자기들이 이름 지킨 겁니다.
개국본,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그래서 개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가 개처럼 무릎 꿇고 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까 조국은 고고하게 있어라.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국이 이재명에게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젠가 뭐 둘이 만났죠.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개싸움 선포를 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 중도 외연 확보, 확장 뭐 이런 데 애써 쓰고, 그러니까 이 지역구에 다 출마하고, 이미 조국은 자기는 지역구에 출마 안 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례대표만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은 이제 비례대표만 할 거니까 이 비례대표를 하면서 선거 캠페인을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참아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하겠다. 공당이니까 그 전통 있는, 그래도 전통 있는 야당이니까, 그 공당이니까 거기는 그냥 외연 확정하고 개싸움 같은, 본인이 개싸움이라고 표현 안 했습니다. 개싸움 같은 것은 우리가 하겠다. 캠페인을 우리가 벌이겠다. 그러면서 예시로 든 캠페인 두 가지가, 하나는 김건희 법정에 세우자는 캠페인. 이거 총선 국면에서 이걸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법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사정권 종식, 탄핵을 이야기하는 거죠. 총선 국면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 탄핵, 김건희 법정에 뭐 이렇게 하면은 역풍을 맞죠. 총선에서 중도 쪽에서, 중도 성향 쪽으로부터 역풍을 맞습니다. 그런데 조국의 당은 중도는 신경 안 쓰는 거죠. 중도 신경 안 쓰고, 중도는 민주당에서 확정하든지 해. 우리는 우리 편, 그 중에서도 강성, 열성 지지층을 대상으로 우리는 할 거야. 그렇게 하니 탄핵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김건희 여사를 법정에 세우자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은 이게 개싸움 선포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개싸움, 조국의 개싸움 선포, 선거판을 개판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조국은 이 당을 만들면서 당 색깔을 파란색 해서, 그 파란색도 또 세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강주의 하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동해의 독도, 또 하나는 그 천지, 백두산 천지. 아니 왜 이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도 있고 서해도 있고 남해도 있는데 왜 하필 독도? 이거는 그 과거에 이야기, 본인이 주장했던 친일 반일 갈라치기죠. 갈라치기 하겠다는 겁니다. 조국이 지금 새로운 그 제업을 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 갈라치기입니다. 본인은 원래 부산 사람인데 그 전에 부산에서 이 뭐 그 사진 기억나실 겁니다. 뭐 그 부산의 소주, 대선 소주, 진로 소주, 참 좋은데 이 소주 갖다 놓고 대선 진로 참 좋은데 이 사진 찍고 올리고 그랬었죠. 그리고 부산에서 출마한다고 막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그 선거 캠페인이 자기 고향 부산에서는 먹히지 않으니 강주에 가서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거다. 조국은 이 국민 갈라치기, 이것을 또 하나의 죄를 쌓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마지막 소개해드릴 인터넷 기사입니다. 이것도 오늘 일어난 일이죠. 조간은 오늘 일어난 일을 실제로 못하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판 기사를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제목은 이재명 맞고소한 한동훈, 공직자를 몸종처럼 인간학대다. 인간학대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향엽이라고 있죠. 건향엽. 민주당 국장 당직자 출신인데, 민주당 당직자로 한 20년 했습니다. 여성국장도 하고 미도국장도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대선 때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씨를 일종의 보좌를 하는 배우자실 부실장을 했는데, 최근에 이 호남 지역에 공천 신청을 했는데 전략 공천이 됐죠. 원래 있던 국회의원보다 지지율이
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전략공천을 했습니다. 그거를 놓고 이재명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거 이제 사천이다. 이재명의 사천이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대로 그런 표현을 못 써서 그렇지 사모님 공천이죠. 저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말. 사모님 공천이죠. 그렇게 하니까 이재명이 발끈해서 이 한동훈을 그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해서 명예훼손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는 이재명이 그게 왜 명예훼손이냐 하면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맞고소를 한 그 사건입니다. 무고죄, 허위사실 유포, 무고죄. 자, 허위사실 유포죄로도 고발을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렸죠. 이재명 거짓말 증거 3범, 허위사실 공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여기서도 또 걸렸습니다. 이 부분도 잠시 후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배우자실 부실장에 대한 공천 문제로 국민들이 대단히 분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재명 부부가 다른 사람과 공직자를 자기 몸종이나 수하처럼 대하는 마인드 때문이다. 법인카드 유용, 그때 배소연 씨, 그리고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 5급 7급을 국민 세금으로 채용을 해서 특채를 해서 몸종처럼 부렸죠. 그 이야기를 지금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 이슈는 민주당이 가지고 올수록 손해입니다. 왜냐하면은 법인카드 이 효과, 이게 또 맞물려 버리게 연상을 시키게 되는 그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자기 몸종이나 수하처럼 대하는 마인드 때문인데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들을 자신의 빚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다. 당연히 이렇게 하니까 배소연, 조명희 씨도 떠오르는 거죠. 한동훈, 그건 부정부패 범죄이고 인간에 대한 학대다. 인간에 대한 학대다. 이재명 대표가 어물쩍 넘어갈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덧붙입니다.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모든 방송사가 원하고 있는 저와의 1대1 토론에 응하라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어제 하루 동안 언론에 대한 투정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올리셨다. 할 말이 많으시면 저랑 얘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해도 이재명이 응하지 않는 이유, 크게 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정치적 이 해석을 하면은 프레임 전환이 될까봐 자기는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 이 구도를 가지고 가야지 정권 심판론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한동훈과 토론을 하게 되면은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 이 프레임이 됩니다. 이 대결 구도가. 그러면은 검사 대 피의자, 검사 대 피고인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토론을 안 하려고 하는데 또 하나 이유는 거짓말 해야 됩니다. 토론하면은. 한동훈 계속 묻겠죠. 법인카드 쓰는 거 알았느냐? 당신은 뭐 책임이 없느냐? 그거 뭐 백현동 뭐 지금 다 나왔던 이야기 다시 막 묻겠죠. 그럼 이재명은 진실을 말하지 않으려면 거짓말을 하거나 묵비권을 대답을 안 해야 됩니다. 대답 안 하면 토론에서 일방적으로 밀리죠. 대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이것을 토론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허위사실 공표죠. 나중에.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래서 토론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런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면 신청 분석, 인터넷판을 중심으로 한 신청 분석은 여기서 마치고 이슈 집중 해보자. 기다리시던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총선 판읽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슈 집중 해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기다리시는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밤늦게 오시니까 좀 다르죠?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밤늦게 하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이 하루를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준비하는 시간도 많고, 근데 그만큼 저희들이 알찬 이 정보를 드리고 심도 깊은 분석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느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부담감 많이 느끼셔야 돼요. 앞으로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진행을 해드립니다. 자, 먼저 짚어볼 것은 이 국민의힘 그동안 뭐
감동이 없다. 그 조용한 게 감동이 있는 건데. 시끄러워야만. 그러니까요. 그 민주당 공천 감동 있나요 지금? 얘기를 자꾸 했어요. 민주당이 참 감동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제 막바지에 처음부터 그런 예상은 했습니다. 사실 수도권에 물갈이 할 현역이 별로 없어요. 서울에 7명 있고 서울이 7대 41이고 경기도가 7대 51인가 8대 51인가 그렇죠. 예. 그리고 인천이 2대 10. 2대 11, 11대 예. 2.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뭐 어디서 물갈이를 합니까? 그런데 이제 영남으로 내려오니까 지금 물갈이가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는데 좀 그러니까 컷오프 된 사람들이 좀 불만을 품고 있는 건 당연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수도권에 물갈이가 안 됐다고 하지만 예. 수도권 서울은 지금 물갈이가 엄청 된 겁니다. 아, 예, 예. 유경준 의원 그렇게 됐죠. 박지훈 의원 인천을 옮겼죠. 아, 그렇죠. 재배치를 시켰죠. 예. 맞습니다. 태영 예. 의원, 뭐 박진 의원 다 옮겼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 한동훈식 새로운 공천 방법이에요. 자르지를 않고 정치적으로 재활용을 하잖아.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정도 예. 커리어 있고 또 저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람들 찾기 예. 잠깐만요. 초대 손님 마이크가 안 들린다고 하는데 마이크 체크. 네, 됐습니다. 예. 예. 그렇죠. 뭐 새로운 사람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어차피 이 험지에 출마하려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 국회에서 좀 경험 있고 이런 사람들을 재배치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유경준 의원 강남병이죠. 유경준 의원 그리고 저 대구의 달서갑의 홍석준 의원, 뭐 울산 남갑의 이채익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좀 반발이 좀 심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경준 소리가 또 작다합니다. 잠깐만요. 소리가 작다고 하는데. 아,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예. 사실 태영호 의원 경우를 보면 네. 태영호 의원은 아마 북한 체제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동물적인 감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존 그러니까 생존 본능. 생존 본능이죠. 예. 이게 그 재밌는 표현이. 이게 처음에 사실은 이런 얘기가 없을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예. 잽싸게 자리를 옮겨가지고 구로에 지금 안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유경준 의원 자꾸 말이 나오는데 자기가 지금 문재인 정부 뭐 통계 조작도 밝혀내고 했는데 내가 왜 컷오프 대상이냐, 왜 잘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심지어 뭐 유승민계라서 이런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있고 하던데 그러면 저 누굽니까 정책위 의장 유이동은 유이동은 뭐 정책위 의장 유임되고. 지금 그 공천도 받았죠. 그러니까 이 또 재밌는 거는 지금 그렇게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아마 저 경선 평가 점수를 공개했죠. 아, 공개했습니다. 예, 49.6, 뭐 42.3 이렇게 쭉 보니까 네 사람 점수가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크게 차이가 없고 이게 그러니까 유경준 지역 이야기하는 거죠. 유경준이 내가 왜 떨어졌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래 그럼 점수 깎게 이래서 깠어요. 깠는데 이 본선 경쟁력을 이 네 사람을 쭉 해보니까는 유경준이 1위인데 49.6, 그런데 2위가 41.3, 42.3이죠. 예, 그다음에 3위가 38.1 이렇게 나왔는데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그 본선 경쟁력은 이런데 그러면 그 지역의 정당 지지율은 어떤가 보니까 58.6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위라도 정당 지지율의 거의 10%가 못 미치는 거죠. 이게 아마 영남 지역이나 서울, 강남 3구 이런 쪽에서는 후보들이 웬만해서는 정당 지지율을 못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또 여론이 뭐 잘한다 그래도 여론이 그렇게 좋게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자기가 생각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 원래 이제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재배치를 했는데 유경준 의원도 재배치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나왔는데 지금 세게 반발하고 나니까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하기 싫으면 마. 그만둬 이렇게 해버렸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또 이 관련해서 재밌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저 고동진 사장 공천 내는 걸 놓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천이다. 민주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등하는 후보를 공천 안 주고 컷오프 시킨 게 사천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또 늘상 하는 얘기지만 자기 얘기를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민주당은 지금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가장 그 지금 최근에 얘가 권향엽 씨, 권향엽 씨 같은 경우는 뭐 서동용 의원이 거의 3배 정도, 3배 정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천을 하면서 지금 이걸 하여튼 이재명 대표는 보면 굉장히 연구 대상입니다. 이재명 이야기는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여당 공천 후보장이라는 게 결국 이겁니다. 서울 강남병에서 유경준 의원이 컷오프되고 고동진 갤럭시 신화죠. 예, 갤럭시. 전 삼성전자 예. 사장을 공천했고 대구 달서갑에서 홍석준 의원이 컷오프되고 유영아 변호사를 예. 공천을 했고 울산 남구갑에서 이채익 의원을 컷오프하고 여기는 국민 공천 후보를 따로 하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현역 세 사람이 지금 반발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점수까지 이제 공개를 했고. 사실 점수 이거 공개하기 안 쉽거든요. 아, 그럼요. 예, 다른 사람들은 내 것도 보여달라고 보여달라고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딱 정말 시스템으로 했어야지 공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경우에 아니 나는 그러면은 이 정당 지지율보다 내 지지율이 높은데 왜 나는 컷오프야 이렇게 뭐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확실한 시스템으로 해왔다는 것을 이걸 가지고 가시를 하는 그런 측면도 있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자 이런 기사도 지금 나오는데 뭐냐면은 한동훈이 강력하게 대응하니까 컷오프 반발 하루 만에 다 진화됐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루 만에 진화됐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세 사람 말씀을 뭐 사실 세 사람은 억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해왔고 홍석천 의원도 이 어떤 뭐 그 방송에 자주 나왔어요. 방송에 자주 나와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 국정을 잘한다 홍보도 하기도 했고 뭐 그렇게 나름대로는 해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 반발을 하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들이 이 가서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살아서 돌아오겠다 하고 이채익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살아서 돌아와도 우리 당에 못 들어와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니까는 아 이게 과거와는 좀 다르네. 과거는 그렇게 해도 다 받아줬죠. 받아줬죠. 네, 다시 다 받아줬는데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 하는 지금 쭉 가고 있는 행보가 아마 보니까 야 이거 나갔다가 잘못하면 못 들어오겠다. 예, 못 들어오고 그리고 또 당선될 확률도 지금 뭐 보장도 안 되고 그래서 해군을 하는 것 같아요. 해군하는 것 같은데 홍석준 의원은 오늘 어차피 비대위에서 단수공천, 전략공천, 지역 후보자를 다 의결을 했기 때문에 내가 대구에 내려가서 당원들하고 상의하고 내일 의사를 밝히겠다. 이거는 거의 수용하겠다는 뭐,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정치부 기자 생활 오래 해봤잖아요. 이 정도 이야기 나오면은 수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가서 당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고 수용을 하겠다는 이야기. 당원들 얘기 나올 때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원들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유경준 의원도 쪽 관계자도 공천 결과를 받아들일 것을 안다. 오늘 내일 중으로 밝히겠다. 이채익 의원은 아직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한동훈 위원장이 당선되더라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만큼 이채익 의원이 당선 후에 복당하겠다. 그런데 궁지에 몰리는 그런 양상으로. 그리고 그 지역구 사실은 이채익 의원이 아니라 남구 의뢰저 김기현 의원이 컷오프 됐어야 되는데. 아 그렇죠. 그런데 김기현 의원은 지금 그 박맹우 전 시장가에서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경선에서 이겼죠. 김기현 의원이 본인이 갑자기 당 대표직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퇴하고 울산에 간 배경도 언젠가는 본인이 밝혀야 될 그 과제로 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 본인이 밝힐 때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것은 제가 맛배기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준석이 유경준, 홍석준에게 합류해주면 감사하겠다. 이삭죽기를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유경준, 홍석준 의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지금 3%짜리, 2%짜리 개혁신당에 가서 뭘 그렇죠. 어떻게 하겠다고. 2%짜리 이제 개혁신당이죠. 개혁신당에 갈 일이 없고 특히 홍석준 의원은 그래도 TK 나중에라도 도모를 하려면 그럼요. 네, TK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준석은 이미 TK에서 떠나갔어요. 그때 이준석 TK 지지율이 제로 나왔다는 제로가 나왔다는 게 있고 어차피 좌파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리는 없고 유경준 의원은 혹시 모르겠네.
유승민계라서 이준석하고. 그런데 뭐 유승민 의원도 지금 안 갔는데 유경준 의원이 가겠습니까? 그렇네. 그리고 유경준 의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 정치적으로 유승민계 이렇게 불리기에는 좀 그렇고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유승민계 이렇게 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정용환 위원장도 그게 뭐 유승민계라서 뭐 컷오프 시키고 그런 일은 없다 이야기했죠. 그리고 유경준 의원도 아마 통계청장인가도 했죠. 통계청장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쉽게 움직이고 아마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어제 저녁에 심야에 비명 행사한 민주당 경선 20명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 줄줄이 지금 경선에서 떨어졌죠. 좀 주목되는 인물들을 우선 좀 정리를 해보시죠. 야, 어젯밤에 10시 공천은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 10시에 왜 그걸 발표하는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민주당 쪽에 물어보니까 집계가 되는 대로 바로바로 하려고 한다는데. 네, 그게 아니죠. 10시에 발표한 이유는 언론사 마감 시간입니다. 마감 시간이죠. 그 조간신문 마감 시간인데. 그러니까 조간신문들 마감 시간 딱 맞춰서 더 이상 깊이 분석도 못하게. 그렇죠. 그때 딱 하는데 그 시간이 맞죠. 이제 이 조간신문이 이 초판, 2판, 3판, 4판 계속 판가리라고 하죠. 우리가 판가리를 합니다. 판가리를 해서 그 제일 처음에 멀리 있는 가정에 배달하는 신문에는 이 기사가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안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시내에 나오는 그 가판에는 그러니까 들어갑니다. 이게 시내판은 들어가죠. 그 시내판에는 기사가 다 들어갔는데 10시에 발표를 해버리면은 일부 지역에는 그 기사가 안 실려요. 안 실리니까 그걸 노려가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제 사실은 현역 하위 10%에서 20%에 걸려있던 사람들 모두 다 탈락했죠. 전부 사실은 이제 뭐 전해숙, 강병원, 정춘숙, 박광원, 윤영찬, 김한정, 노영민 싹쓸이 쪽집게로 찝어내듯이 전부 다 아예 뽑아냈습니다. 전부 다 김한정은 DJ계. 그렇죠. 김한정은 DJ 비서 출신이죠. 노영민은 문재인 비서실장했죠. 뭐 DJ계 문재인계 안 따지고 다들 지금 윤영찬은 문재인의 국민소통수석. 특히 좀 어제 주목된 사람이 박광원 전 원내대표죠. 그렇네. 박광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성품도 괜찮고 뭐 언론 기자 출신이죠. MBC 기자 출신. 우리하고 같이 출입도 했지 않습니까? MBC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때 당시 MBC는 이런 MBC는 아니었고 지금 MBC하고 달라요. 나름대로 균형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직전 원내대표까지 했는 사람을 알고 보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위 20%. 본인이 오늘 실토를 했어요. 하위 20%에 포함됐다고요. 하위 20%면 20% 감점되거든요. 그렇죠. 20% 감점이 되는데 쇼킹했었죠. 그런데 이거 보니까 세 표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0.1%, 0.15%인데 표수로 하면 세 표로 차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 투표에서는 61대 39로 이겼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세 표 차이로. 그게 문제입니다. 일반 시민에서 61대 39로 이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면은 왜 이렇게 줄줄이 비명계가 경선에서 나가 떨어지냐면은 이재명은 이거를 가지고 국민의 뜻이다. 국민이 원한다 했는데 국민은 국민 함부로 팔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라면 일반 국민 투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는 박광원이 이겼잖아. 이겼습니다. 61%가 많이 이겼잖아. 그런데 왜 졌느냐? 이게 그 일반 국민 50%, 그 다음에 권리당은 50%거든요. 권리당원들은 개딸들의 장악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개딸들의 장악한 권리당원에서 몰표를 줘버리는 거죠. 친명 쪽에. 그래서 진 겁니다. 거기다가 20% 감점을 안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이 31명의 10%, 20% 또는 31명의 명단을 TV조선에 입수를 했죠. 그러니까 28명이 비명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30%나 20% 감점을 안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다가 개딸이 장악을 한 권리당원들은 전부 다 여기 상대방 지명에 던져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사실 박광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결정적인 게 지금 이재명 체포동의안 아닙니까?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왜 그 표단속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단속 못했느냐 이 내용이거든요. 사실 본인은 이제
단속을 한다고 했고 자기도 이제 나는 부결표를 찍었다 이렇게 공개까지 했었었죠. 공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여움이 안 가라앉은 거죠. 이재명의 노여움이 도저히 가라앉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런 거는 이런 부분은 끝까지 안 있습니다. 그 지금 이번에 했던 저 강병원 은평의 강병원 의원 있죠. 강병원 의원도 이번에 떨어졌는데 경선에서 졌는데 그 강원도 지부장 하다가 온 사람한테 졌잖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때 김우영한테 줬죠. 여기 졌는데 이 사람은 심지어 강원도당 위원장을 하면서 직을 사표를 안 내고 지금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그다 공천을 줬다. 당에서 최고위원회에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경선에 참여해서 공천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박강원 전 원내대표가 살아남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2차 그 구속영장 그 체포동의안이 들어갔을 때 이재명이 단식 끝내고 병상에 있으면서 투표 전날 긴급 호소를 했죠. 업소를 했죠. 나 좀 감옥 안 가게 부결 좀 시켜주세요. 염치 불구하고 부결 좀 시켜주세요. 박강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결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국회의원들 관리는 원내대표가 하는 거니까 원내대표 책임인 거죠. 그리고 지금 족족 밝혀지는 게 그 31명의 이 컷오프 대상, 사실상 컷오프 대상 명단을 짜기 시작한 것이 그 직후부터입니다. 그 직후부터 이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점수를 10월, 11월 달에 점수를 다 매겼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이게 이 살생부를 만든 거죠. 일종의 살생부. 그러니까 그 지금 29명이 그대로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탈표가 최소 29명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31명 안에 다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책임을 지고 그때 이 조정식 사무총장하고 박강원 원내대표가 같이 사표를 냈는데 박강원 꼬마 싹수리를 해버렸어요. 사무총장은 조직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박강원 꼬마 싹수리를 해버렸으니까 박강원은 개심죄 1호로 걸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여기 이걸 가지고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면은 어젯밤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경쟁에서 안 된 분은 경쟁에서 많은 분이 아깝게 탈락하셨다. 자, 그런데 국민은 변화를 원한다. 국민이 변화를 원해서 그러면은 국민의 61%가 박강원 했는데 박강원 변화 안 해야 된다고 원한 거잖아요. 박강원 있어야 된다고 한 거잖아. 그런데 권리당원이 그러니까 국민이 원한 게 아니고 이재명이 원한 거죠.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원한 거죠. 심지어 친명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경선 결과로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당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해졌다. 확실히 드러났다. 그렇죠. 당 주인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당 주인이 당원도 아니고 그 대주주들은 따로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과거 대주주는 DJ 뭐 김건태, 노무현, 문재인 이쪽으로 막 이어지는데 이 사람들 계보를 전부 다 지금 쳐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의 완벽하게 정리를 했죠. 확실하게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주주들은 돌아가셨어요. DJ, 김건태, 노무현 다 돌아가셨죠. 대주주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재정구도 있더라고. 재정구 걔도 이번에 전했더라고 또. 그러면 유일하게 살아 계신 분은 양산에 있잖아요. 미나리 밭에 미나리 뜯고 있는 모양이던데. 그 무슨 저는 어떻게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헷갈리던데.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닐까요?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젠가 이제 평산마을에 지금 경남에서 출마한 후보들이 찾아와서 같이 만났죠. 후보들 찾아와서 만나고 격려하고 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번 선거는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선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뒤에다가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문재인이 오늘 민주당 후보와 경남 양산의 미나리밭을 방문한 사진을 SNS에 올렸어요. 그런데 바로 어젯밤에 친문 행사의 밤, 친문 비명 행사 그 밤을 보낸 직후에
메시지를 냈는데 다른 메시지가 아니고 미나리 밭에 앉아서 미나리 캐는 사진. 그리고 그 후보 한 사람 경남 양산갑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재영 후보와 함께 했는데 아주 한가하겠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2024년 양산 원동 미나리 축제는 4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농가 소득에 큰 힘이 된다고 하니 봄내음 가득한 미나리 드시러 오세요. 이게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 생각을 지금 알 수가 없는 것이 과연 저는 그래서 두 가지 쪽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완전히 항복 선언을 하고 앞으로 항복 선언. 예, 앞으로 저 사법 리스크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총선이 끝나고 나면 내한테 사법 리스크가 있을 테니까 제1야당인 당신이 좀 이렇게 좀 방어를 좀 해라. 이런 식으로 둘이 암묵적 거래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또 일각에서는 총선 후를 도모하기 위해서 임종석도 잔류시키고 이렇게 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하는 스타일로 봐서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런 일을 할 인물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런 인물은 부산에서 취재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암중모색 나름대로 저는 친문이 이제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끼리 암중모색이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는데 절대로 하더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하는 암중모색은 없을 겁니다. 암중모색은 없을 것이고 문제는 팔 수는 있는 거지. 그렇죠. 나중에 누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면 해서 이제 옹립을 하면 그렇죠. 나서서 하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숟가락 걸치는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당을 우리가 접수하자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부산에서 오래 취재를 하고 문재인의 성향을 잘 아는 기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 재임 당시에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다툴 때, 싸울 때 얼마나 세게 싸웠습니까? 그렇죠. 그랬으면 둘 중에 한 사람을 자르든지 아니면 둘 다 자르든지 이건 뭘 해야 되는데 끝까지 두고 지켜봤거든요. 나몰라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 정치적인 결단력은 사실은 거의 제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도 보면 그러면 이렇게 자기 새끼들이라는 표현은 괜찮지. 정치적 자기 세력들인데 이렇게 잘려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명한테 몸을 의탁한 것이 아니냐. 몸을 의탁했다. 이런 생각을 자꾸 지울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 과거에 이제 문재인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나서 이제 문재인이 정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 제가 부산에 있는 언론사 다른 기자하고 내기를 한번 했어요. 나는 정치를 할 것이다. 근데 그 기자는 문재인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잘 아니까. 네, 너무나 잘 아는 변호사 시절부터 절대 하지 않는다. 정치 안 한다. 뭐를 걸어도 좋다 해서 농담으로 집 걸자 이렇게 해서 집 걸었거든요. 그 집 내 거예요 사실은. 그 기자 집. 근데 그 정도로 잘 아는 사람들은 정치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엎혀서 정치를 한 거죠. 엎혀서.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도 본인이 어떤 그 결정을 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에 끌려가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정치적 상상력을 자주 동원하잖아요. 동원해서 이준석과 이재명이 합당할 것이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아직 현실은 안 되고 있습니다. 좀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재명과 문재인이 뭔가 타협을 하지 않았을까? 요즘 제가 보면은 좀 심상치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임종석이 이제 주저앉았잖아요. 주저앉은 시점에 공천 발표를 하는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이 공천이 막 되는 거예요. 이게 19명이 그때 청와대 출신이 국회에 들어갔는데 최강욱이 날아가고 18명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단수 공천 발표가 되는 걸 보니까는 윤건영 들어갔어요. 윤건영은 이 북한 문제를 하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상황 실장을 하면서 문재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고민정이 들어갔어요. 문재인의 숨결을 느낀다는 고민정이 단수 공천 받았어요. 그리고 또 청와대 근무했던 진성준, 정무수석했던 한병도 이런 사람들이 또 달빛 소나타도 있죠. 예, 그 달빛 소나타. 박경미. 예, 박경미. 예, 또 한 몇 사람이 있어요. 이인영도 있고.
뭐 청와대는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고 그 이인영 장관 했던 사람. 장관을 했으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공천을 받는 것을 보니까는 뭔가 타협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재인이 처음에 공천전 주습사하고 공천 정탁을 했던 사람은 임종석하고 노영민이에요. 근데 노영민이 이제 아웃됐죠 지금. 임종석은 원래 컷오프 됐죠. 그러니까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주면은 이게 나중에 당권에 도전할 수도 있고 특히 임종석 그래서 안 주는데 그 대신 조물하게 몇 사람 나한테 명단 주시오.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문재인이 지금 가만히 있는 거 아닐까. 뭐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임종석 실장이 사실은 뭐 이석현 전 부의장 말에 따르면 뭐 전날 저녁 7시까지는 이튿날 탈당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했죠. 이튿날 새벽 6시 반에 갑자기 그렇게 글을 올렸다는데 이게 사실은 임종석 실장 본인 의지로는 만약 그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임종석 의장 본인 의지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답을 한 게. 그 밤새 자기가 뭐 결심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간다고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또 입당한다고 뭐 그 합치겠다고 막 하고 했는데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양산에서 전화. 거기서 이제 제일 유력한 부분이 양산이거든요. 양산에서 전화. 양산과 어떤 식으로든 얘기를 주고받지 않았겠느냐. 그게 이제 제일 유력하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으로. 아니면 밤중에 양산에 갔다 왔나? 강주를 갔다 왔다고. 광주 갔다 왔어요. 광주 가가지고 또 누구는 뭐 민심을 살펴보니까는 강주 출마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접었다 하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뭔가 지금 그 물 밑에서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과 그 임종석 간에 문재인과 이재명 간에도 뭔가 움직임이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라도 그런 사실이 좀 밝혀질 수가 있을 텐데 자 이재명은 참 바쁜 것 같아요. 이재명 지금 너무 바빠요. 넘어가기 전에 아까 박용진 박용진 이야기해요. 박용진 김희겸 선생, 흑석 선생을 또 맞아 두 사람 해야 된다. 제가 잊어먹었네. 박용진이 결선에는 올라갈 것이라고는 뭐 생각은 했었는데 정봉주죠. 정봉주 전 의원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인물이 원래 세 사람이었는데 이성훈 변호사 그렇죠. TV에 자주 나오던 이성훈 변호사는 떨어졌고 둘 다 친명이었죠. 정봉주 전 의원하고. 그렇죠. 이게 근데 결선에 가면 아마 어떻게 보시면 결선에서 힘들겠죠. 윤영찬이 지금 이수진한테 떨어졌잖아요. 성남 중원에서 윤영찬은 성남 중원의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이수진 동작을 말고 비례대표 이수진은 원래 서대문에 출마한다고 했어요.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로 오래 해서. 그런데 서대문 갑이죠. 서대문 갑이 갑자기 전략공천 지역으로 되니까 자기가 되지 않을까는 그러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바꿔서 나 성남 중원에 가겠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무 연구도 없는 성남 중원에 가면서 성남은 이재명 대표님의 심장이다. 이걸로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심장을 지키겠다. 심장을 지키겠다. 그런데 윤영찬은 가뜩이나 30% 감산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냥 완전히 떠내기 비슷한 사람이 왔는데도 여기에서 개딸들이 밀어주니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박용진도 똑같이 하위 10%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30% 감산해. 이거 좌표가 찍혀 있잖아요. 박용진이 아마 개딸들은 거의 몰표를 지금 정봉주한테 줄 것이고 1대1 구도가 되면 개딸들이 정봉주한테 완전히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이게 결선에서도 득표 30% 감산이 되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0% 감산을 하면 박용진이 50%를 득표한다 치면 15%를 빼면 35%가 되거든요. 이거 만약에 이제 그런 이기려 그러면 60대 40 정도 박용진이 60하고 정봉주가 한 40 정도 하면 60%에 30%하면 6, 38점 그러면 42점 되고 정봉주가 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6대 4 정도를 해야 이길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개딸들이 몰표를 줘버리면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수치거든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박용진은 워낙 그 민주당 안에서는 좀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죠. 합리적인 인물이고 또 마이너 생활을 계속했거든요. 민노당 출신이에요. 원래. 맞습니다. 민노당 출신.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마이너였고 지금 이재명 체제에서도 마이너인데 만약에 이 정봉주를 꺾게 되면은 민주당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고 흑석 선생은 왜 떨어져? 흑석 선생은 친명이잖아. 친명 전향했잖아. 근데 아마
꼬나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원래 너 문 사람이잖아. 그렇죠. 이래가지고 네. 문재인 그쪽 깨보잖아. 이렇게 꼬나보고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참 저 흑석 선생도 안 됐는 게 이번에 공천에 탈락했다니까 뭐 전부 다 시원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워낙 뭐 소동을 많이 그러니까 이게 벌였으니까. 이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너무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리고 또 청담동 술자리. 청담동부터 해서 많이 사고를 많이 쳤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한테 그렇게 사실은 아부를 했죠. 아부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딸들은 속으로 너는 안 돼 이렇게 그렇죠.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향은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문재인 때 그 대변인을 했으니까, 청와대 대변인을 했으니까는 전향은 했는데 친문에서 친명으로 전향을 했는데 말썽꾸러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그런 기류를 좀 읽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뛰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대변인인데, 나 이게 당의 대변인인지 이재명의 대변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아니 대변인 그래도 공당의 제1당 대변인이 그렇게 거짓말까지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도 엄청나게 했죠. 뭐 심지어 뭐 외교대사 이유 대사 만난 자리에서도 뭐 하지도 않은 말을 없던 말을 만들어내고. 그 청담동 그것도 지금까지도 진정한 사과도 안 하고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민주당 그러니까는 그 개딸들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또 들었다가는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켜서 우리 존엄에게 해가 될 수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 상황에서 이재명 정말 바쁩니다.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씀을 다시 이제 정리해서 드리면은 주 3회 재판 받아야죠. 그다음에 오늘 처음으로 지역에 지원 요새 간다고 갔어요. 어디 갔냐? 양평. 원희룡 자기하고 개항에서 맞붙는 원희룡이 뭐 또 그 의혹을 뭐 고속도로 그거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이재명 대표 요즘 하는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 당을 정말 자기 당선을 위해서 당을 이용하고 있어. 오늘 양평 간 부분도 그렇고. 그렇죠.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또 양평 얘기를 했어요. 양평 얘기 했다가 한 방 맞았죠. 그렇죠. 그 원희룡에게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도 당하고 했는데. 참 무슨 뭐라 말하기도 참 그렇고. 자,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것저것으로 상당히 바쁜데 주 3회 재판도 받아야지 그 원희룡하고 또 개항에서 또 한 번씩 이렇게 맞서야지. 거기다가 이 막장 공천 때문에 막 탈당한 사람이 10명이나 나타났지. 그다음에 지금 사실 이거 이재명 가장 머리 아픈 게 이거예요. 본인이 준연동 형제를 유지하기로 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최대 악수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조국이 나타났어. 갑자기 조국 신당이 막 잠식을 하니까 이 조국 지지율 조사는 잠시 후에 살펴보고 자 이렇게 바쁜 와중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은데 이재명이 집중하는 게 이거예요. 그 배우자실 부실장 문제. 배우자실 부실장 권향엽 이름이 너무 어렵죠. 권향엽 그 배우자실 부실장이 이게 공천 특혜 공천 논란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비서도 아닌데 왜 비서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비서라고 그러면은 직제에도 없는 배우자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수발을 들었다 이런 이미지가 있으니까는 이재명이 비서도 아닌데 왜 비서처럼 이야기하느냐 해서 지금 한동훈을 고발을 하고 한동훈이 막 고발을 그러니까 무고로 다시 또 고소를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배우자실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었어요? 배우자실 안 그래도 저도 지금 우리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정치판에 꽤 오래 있었는데 대선을 치러도 몇 번을 치렀는데 배우자실이라고는 저도 사실은 못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설령 배우자실이 뭐 우리가 못 들은 건 못 들었다 치고 아니 배우자실에 실장 부실장 있었으면 배우자를 담당하는 것이잖아요. 담당하는 그 조직이잖아요. 그 조직 우리가 청와대 비서실은 그러면 뭡니까? 대통령을 다 보좌하는 자리죠. 그러면 당연히 비서지. 그러니까 배우자실이라는 게 배우자 비서실이에요. 그러니까 비서는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비서는 법인 카드로 그 뭐 속옷도 정리해주고 냉장고도 채워주고 조명현 씨 같은 입제 샴푸도 싸우고 또 과일도 한 1,000만 원어치 싸고 이래야 비서로 생각하는가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용산에 그
비서실장 정식 명칭이 대통령실장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실의 실장이죠.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청와대 비서실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실장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 부를 때 비서실장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면 그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은 전부 비서예요. 아니 그리고 또 비서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뭐 격한다든가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북한에서는 최고 높은 사람이 비서예요. 총비서, 김정은 총비서. 그런데 이 이재명이 그렇게 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 전에 이 법인카드 그 배소연 씨, 또 조명인 씨 이런 사적으로 그 이용을 한 그런 그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렇게 지금 여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결국 이런 부분이 지금 이재명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오늘 핵심 포인트 세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는 조국의 개싸움, 우리 이 썸네일에 놓은 거. 하나는 이 민주당 영남 전멸. 이거 그 김경국 TV에서 독점으로 이거 분석을 해서 보도를 하셨던데 영남이 전멸됩니까? 지금 영남이 대구 경북에는 그 25대 0이에요. 민주당에 한 사람도 그렇죠. 없고 울산에 한 사람이 울산에 있죠. 한 명 있죠. 이상헌인가? 네, 이상헌. 있고 그다음에 부산 경남이 낙동강 벨트에 5명이 있고 부산에 3명, 경남에 3명 이렇게. 그 여섯, 일곱. 6명하고 울산에 1명에서 7명이. 7명인데 네. 이번에 7명이 전부 다 사라진다는 이야기인가요? 뭐 전멸이야 하겠습니까만은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한 것은 맞는 것 같거든요. 김경국 TV에서는 전멸이라고 제목 달았던데. 전멸 제목도 내용을 읽어보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에 한 명씩 살펴보면요. 네. 울산에는 지금 북구의 이상헌 의원입니다. 이상헌은 지금 재선 의원인데 네. 불행히도 비명입니다. 불행히도. 네, 불행히도 비명이다 보니까 울산 북구가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직 근로자들이 제일 비율이 제일 많은 걸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과거부터 민노당 이런 쪽이 강세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윤종호라고 지금 진보당, 진보당 윤종호 후보가 지금 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당에서 협상을 하면서 울산 북구는 진보당 당신들이 강하니까 우리가 단일화를 당신들한테 주겠다 이렇게 지금 진보당 단일 지역구로 줘버린 것입니다. 지금 울산 북구를. 그러니까 이상헌 의원은 너무나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기한테 이런 방구도 없이 지금 그래도 명색이 재선 의원이고 울산 그렇죠. 6개 지역구의 유일한 현역 의원인데 그리고 울산에 민주당 입장에서 울산의 포스터잖아요. 이상헌 그렇죠.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던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헌 의원이 지금 아마 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무소속 출마를 한다면 국민의힘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겠죠. 박대동 전 의원이 지금 이제 경선에서 공천을 받았는데 그래서 울산은 아마 안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울산은 이제 날아가고. 예. 그럼 경남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역구가 3개입니다. 예, 민주당 지역구가. 민주당 지역구가 3개인데 김두관 3개 다 지금 낙동강 벨트입니다. 김해, 가벌, 양산을 그 양산은 문재인이 있고 김해 가벌은 봉하마을이 그렇죠. 있는데. 문재인, 노무현 이렇게 지역구인데요. 예. 김해 가벌에는 지금 이제 갑자기 민홍철 있죠. 을에는 김정호, 김정호. 그리고 양산을에는 김두관 이렇게 있는데 양산을부터 보면 양산을은 지금 여기 김태호가 들어갔죠. 예, 국민의힘 김태호 재배치됐습니다. 재배치돼서.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많이 앞서는 거 많이 앞섭니다. 경남신문 여론조사에서 46.5 대 35.2, 11.3%가 앞섰거든요. 벌써 두 자릿수가 앞섰는데 그래서 김두관 의원이 어저께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찾아가서 좀 도와도 이렇게 좀 문재인 마케팅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그걸 찾아갔죠. 바로 옆 지역구니까. 도움이 되나? 양산이니까. 사저가 그 김해 양산갑에 있습니다. 양산갑에 있구나.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일정 부분 영향은 주겠죠. 영향은 주겠지만 전세를 뒤집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직접 나서지도 못했겠지만 그렇죠. 기껏해야 메시지 정도 던질 텐데 뭐 그렇게 한다면 이쪽에서 또 한동훈 만약에 안 되면 한동훈 위원장이 또 나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김해 의뢰는 지금 여기도 역시 조혜진 의원이 조혜진 재배치 삼선인데 여기도 뭐 지지율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는 걸로 나온 것 같은데. 김종호 의원하고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39.8대 36.7입니다. 3.1% 포인트인데 여기도 지금 일단 앞서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상태가 조혜진 의원이 새로 들어가서 기존에 있던 조직을 아직 다 물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 안에서 아직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1% 포인트 정도 앞서고 기존에 예비 후보를 띄고 있던 사람들이 반발을 하겠네. 그러니까 기존 예비 후보들하고 뭐 끝까지 가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정리가 되면 아마 그렇죠. 뭐 승부가 될 것 같고. 김해 갑은 이제 삼선 민홍철 의원입니다. 네, 민홍철 의원이 지키고 있는데 뭐 삼선 좀 된 피로감도 누적돼 있고 그리고 지금 낙동강 벨트가 지금 위에서부터 보면 윤영석, 김태호, 지금 이제 조혜진, 옆에는 서병수 또 이제 이렇게 쭉 포위가 되고 있습니다. 김해 갑이 민홍철 의원 쪽으로 포위가 되고 지금 분위기가 낙동강 벨트의 분위기가 잡히면 뭐 김해 갑도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정말 맞네. 이제 부산만 남았네.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경선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경선 중이고 민홍철의 맞상대는 경선 중이고. 아마 내일 모레 정도 후보가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울산하고 경남은 전부 다 이제 성산이 있다는 이야기고 부산의 전재수 지역의 서병수가 갔죠. 부산은 지금 전재수 지역이 사실은 남공불락이었죠. 북강서갑. 박민식 전 장관, 법무부 장관이 전재수 맞상대였는데 두 번 이기고 두 번 지고 난 뒤에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버리고는 떠나버렸다기보다 지금 이제 서울로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 왔죠. 장관하면서 떠났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지역구가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적당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었거든요. 서병수가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서병수 의원을 이제 투입을. 이건 아직 여론조사는 안 나온 것 같은데. 했는데 아직은 여론조사가 안 나오는데 아마 조만간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지역은 지금 완전히 일방적 원사이드로 전재수 의원이 앞서고 있다가 서병수 의원이 투입되면서 이제 격전지로 되었죠. 격전지 이 지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벨트거든요. 벨트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불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지역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남구에 박재호 의원이 있습니다. 박재호 의원이 있는데 남구는 지금 가벌이 합구가 됐습니다. 남구 가벌이 합구가 되고 북구가 두 개로 쪼개지고 강서가 분리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현역 의원들끼리 붙어야 됩니다. 남구 가번 어른 박재호 의원이고 남구 가번 이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입니다. 박수영 의원. 얘도 연구원장도 하고 있던 박수영 의원인데. 그건 사실은 남구을 박재호 의원 혼자 있을 때는 국민의힘이 누가 출마를 꺼릴 정도로 박재호 의원이 탄탄하게 지역구를 지키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현주 의원이 거기서 졌습니다.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는 같이 남구 갑의 현역 의원과 둘이 맞붙어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빠듯한 선거가 되겠죠. 선거가 되는데 결국 지금 근데 부산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안 좋거든.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이 안 좋겠죠. 그 산업은행 산업은행도 있고 본사 이전.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정기국회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민주당에서 우리 일단 세 명은 현역 3명 있고 나머지 또 잘하면 우리가 부산 18개 중에 절반 정도는 먹을 수 있겠다. 20대 국회 때 지금보다 많았잖아요. 5명. 5명이고 보궐선거까지 해서 6명이 됐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초반에는 굉장히 자신감도 이렇게 보이고 했는데 그 아까 얘기했던 지금 몇 차례 기회가 있었는데 산업은행 부산이 작년 연말에 이재명 대표가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그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산업은행 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본사를 부산에 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선물을 줄 줄 알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입을 닫아버렸거든요. 다수당 대표가 결심하면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 이제 다른 지역 눈치 보느라고. 그럼요. 그 한마디도 안 했고 그리고 그 다음 기회가 또 이제 이제 피섭당했을 때. 피섭당했을 때 사실은 부산대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수술을 했었더라면 지금쯤 부산 분위기 완전히 달라졌을 부산 뒤집어졌을 거예요. 달라졌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입원을 하고 딱 나오면서 이 부산대 병원 정말 훌륭한 그 시설이 있고. 그럼요. 그리고 의사들 실력들 너무 뛰어났다. 하고 우리 그 지방 의료 체계를 더욱더 구체화되겠다는 그런 그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했으면은 저런 기회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모르고 그냥 헬기 불러 해서 닥터 헬기 타고
여기 뭐 잘하는 곳으로 가자 뭐 이래 버리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부산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는 게 이번에 또 저 선거구 획정 논의를 하면서 전북하고 부산하고 이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예. 방금 얘기했던 남구 합구하고 뭐 이런 문제가 됐었는데 민주당이 마지막 최종은 아닙니다만 마지막 협상 카드로 내놓았던 게 전북을 한석 챙기기 위해서 부산 한석 포기한다 이런 협상안을 내놨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부산 사람들 야 역시 좀 민주당은 저 부산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구나. 맞아요. 그렇게 됐죠.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부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와중에 이제 이번에 공천 파동이 이제 카운터 펀치가 됐죠. 그렇죠. 카운터 펀치가 되면서 갤럽 여론조사에서 50대 22입니다. 부산의 정당 지지율이. 예, PK 지지율이 50대 22까지 떨어져 버렸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현역 의원들이 휘청휘청 하는 것이 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그 박수영 의원도 붙으면 사실 자신하기 힘든 거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사갑의 최인호 의원입니다. 최인호. 노무현 때 비서관 했던. 최인호 의원인데 거기는 지금 부산대 총학생회장 선후배끼리 지금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이성권 부시장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죠. 과거에 국회 부장관을 했었죠. 예, 맞습니다.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뭐 어차피 뭐 사람 개인 실력이라기보다 나중에는 아마 바람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가능합니다. 그 지역이 사갑적이 낙동강 벨트의 아래쪽입니다. 사갑 사월 요절이 맨 아래쪽 부분이기 때문에 쭉 낙동강 벨트가 쭉 만약에 바람을 타고 내려온다면 그 지역도 아마 안심하지는 최인호 의원이 지역은 잘 닦아놓긴 잘 닦아놨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바람이 불면 안심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이제 부산만 DB지면은 그 TK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 부산이 사실은 이제 부산도 믿는 구석이 또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맞아. 바람을 한번 일으켰죠. 기억나시죠? 예. 그 티셔츠. 예, 올 초에 가서 1992그 티셔츠. 티셔츠로 부산을 완전히 한번 들어다 놨는데 과거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시절이가 그때 이제 선거를 한다고 부산에 한 번씩 내려오면 왔다 가면 10%입니다. 정당 지지율이. 출렁출렁합니다. 그런 전례로 봤을 때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도 선거 중간에 분명히 뭐 낙동강 벨트 중심으로 해서 한두 번은 내려오겠죠. 내려올 수밖에 없을 건데 아마 왔다 가면 또 지지율이 많이 출렁거리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그럴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 가면 표 떨어지죠. 오지 말 할 걸요. 그럼요. 아마 부산 근처도 못 오게 할 겁니다. 아니 본인도 부산에 어떻게 가겠어요? 부산에 갈 생각도 부산은 바빠서 못 가. 바빠서 못 가죠. 그 서초동하고 계양하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양평도 또 가봐야 되고 그 원희룡 장관이 출마했으니까는 그런 그 이재명 정말 바쁠 것 같아요. 그 심리 상태가 저는 상당히 좀 궁금한데 불안정할 수밖에 없겠죠. 좀 그런 느낌이 들죠. 아마 꿈도 꿀 걸요. 원희룡 장관하고 최종 그 발표하는 꿈도 꿀 걸요. 근데 워낙 멘탈이 강해서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거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부산 PK에서 뭐 전멸까지 하겠냐마는 어쨌든 뭐 잘하면 전멸할 수도 있겠다. 전멸시켜야죠. 전멸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어떤 그 호남에서 전멸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게 뭐 지역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지금 워낙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그렇죠. 예. 어떤 그 총선 전체에서 승리를 하려면은 각 지역에서 다 이제 선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두 가지 오늘 관전 포인트는 말씀을 이제 들었죠. 조국 개싸움 선포 이거 말씀드렸고 민주당 영남 전멸 리얼 이것도 말씀을 드렸고 하나 남은 겁니다. 이재명 거짓말 전가삼범. 이재명이 그동안 허위사실 공표로 2번이나 재판을 받았고 진행 중이잖아요. 첫 번째 재판이 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갔을 때 친형 강제 입원 사실 그리고 검사 사칭 사건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한 짓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돼서 2심까지는 완전히 유죄를 받아서 모든 게 날아갈 뻔했는데 대법원에서 김만배와 건순일의 일종의 재판 거래 의혹이죠. 지금 수사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났는데 그 버릇을 못 버리고 대통령 선거 때 또 2가지 거짓말을 했어요. 고 김문기 씨 모른다. 백현동 용도 4단계 상향은 국토부 압력이다. 이게 지금 재판 중이거든요. 재판 중이라서 여기서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은 이게 이재명은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3번째 또 허위사실 공표로 막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한동훈 그 위원장도 무고죄 그리고 그 명예훼손으로 했는데 이제 그건 허위사실과는 다른 건데 지금 정우택 의원이 그 돈봉투 사건이 있었죠. 돈봉투 사건이 있었는데도 이 국민의힘 공천을 비판을 하다가 그런 돈봉투 사건이 있는데 단수 추천을 했다. 이래가지고 정우택 의원이 아니다. 나 경선했다. 해서 이것도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원희룡 장관에게 그때 양평고속도로 싹 해치웠다. 김건희 여사 편히 봐주려고. 그런데 무슨 소리? 나 그거 내 장관 되기 전에 조정이 있었어. 이렇게 해서 또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은 전과 3범, 다른 전과도 있지만은 그 거짓말 전과 3범이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선대일에 드렸던 겁니다. 예. 이게 그 관련해서 예. 정우택 의원 관련해서 지금 정우택 의원이 2건을 고발을 했는데 저는 한 건은 이제 난 돈 봉투 받았다 이 얘기 때문에 한 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저 단수 공천 받았다. 네, 정우택 의원 경선을 했거든요. 그렇죠. 경선을 했는데 단수 공천 받았다. 이거 허위 사실이다. 이러니까 이제 정우택 의원이 어제 고발하겠다. 싹도 취하겠다.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 깜짝 놀라서 싹싹 빌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나 그 이재명 그런 모습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페이스북에 바로 올렸습니다. 저는 뭐 정우택 후보께서 경선을 거쳐 뭐 모르고 뭐 어쨌든 단수 공천 받으신 거로 잘못 알았습니다. 하면서 뭐 착오의 기난 실수이므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이거 올렸거든요. 이거 올렸는데 또 저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이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된다. 국민의힘 우리가 언제 그래 단수를 한 것도 아닌데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오늘 또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사과드립니다. 경선에 의한 공천을 단수 추천으로 착각하여 발언한 것은 저희 과실이 분명하므로 국민의힘에 정중히 사과드리며 향후 발언에 있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우택 후보님과 국민의힘에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이래 결국은 정우택 의원한테 또 고발 당했습니다. 고발 당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재명도 변호사잖아요. 또 꼼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냐면은 이게 본인이 정말 진정으로 뉘우치는 게 아니고 뉘우칠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했나? 왜 국민의힘까지 했나? 양쪽에서 다 자기를 이제 고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고발 고소를. 그런데 착각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자기가 착각했다. 허위사실 공표를 하려면은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착각한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이 재판을 수사를 할 때도 내가 그때 착각이라고 했지 않느냐 바로 그 이야기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쉽게 얘기하면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죠. 알리바이 만드는 거죠. 알리바이 만들려고 이렇게 지금 반성문을 쓰는 그런 단계로 보셔야 근데 이게 됩니다. 안 부끄럽나 이런 거를 이렇게 올리면? 부끄러울 사람이 이런 일을 했겠어요. 그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자, 오늘 저희들이 서버 점검 문제로 한 몇 분 일찍 끝내야 되기 때문에 또 전해드릴 소식이 많이 있는데 가장 좀 궁금해하실 부분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국민의 미래죠. 지금 이 공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실지 궁금하실 텐데 일단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분들은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진종호 선수 그리고 야당 출신으로 본인이 스스로 기순용차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민영참 원장. 호남 출신이죠. 예, 호남 출신이니까 호남목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그 민주당에서 오래 있었지만 지금 민주당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민낯을 파헤치고 있는 민영삼, 그리고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뭐 조배숙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조명현 씨도 있네요. 법인카드 유용 폭로한 조명현 씨,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최연소 국회의원이 지금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윤도현,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원이죠. 비대위원이죠. 예. 좌파 성향이 예. 윤도현 밴드 말고 그 지금 나이가 21살입니다. 21살인데 여기 비례대표로 공천을 신청을 했어요. 만약에 윤도현 씨가 되면은 최연소, 지금까지 최연소는 YS입니다. YS가 만 26세 5개월. 그런데 이게 안 깨질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선거법에서는 만 25세 이상이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었는데 2021년에 바뀌었어요. 18세 이상. 그래서 윤도현 씨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최연소가 된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자, 오늘 8시부터 전해드린 송국근의 현장 정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밤 늦게 하니 저희들도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서 하느라고 했는데 뭐 들으시는 분께서 만족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준비를 해서 또 저녁 시간에 찾아뵙고 그날 하루 일어났던 일, 일주일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속살까지 다 파헤쳐서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또 새로운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늦게까지 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I'm taking 6 shots, yeah,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n't know how to stop when I'm feeling this way. So I'm taking 6 shots till I'm feeling